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빚 갚을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밥맛이 뚝 떨어지시나요?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참 떼놓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빚 문제인데요. 오늘은 비전과 리더십에서 출간된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또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는 크리스천 재무상담가이신 김의수 님이신데요. 실제로 상담한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빚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는 지금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계시는 김 차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회색의 빌딩 숲 사이로 슬슬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김원수 차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빚을 해결하는 마법의 특효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던가.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가족여행이 아득히 먼 딴 나라 얘기같이 느껴졌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승진 축하해요!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빌딩 38층에 위치한 포이즌 아이비 레스토랑. 김원수 차장 가족은 자신 앞에 놓인 잔을 들며 서로에게 축하를 건넸다. 통유리로 된 창으로 홍콩의 환상적인 야경을 바라본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크리스마스의 흥겨운 기분을 느끼기에는 홍콩만한 곳이 없어요. 봐요, 홍콩에 오길 잘했죠? 화려한 장식과 전구로 치장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캐럴과 더불어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가을처럼 선선한 날씨와 연말 특별 세일이 끼어 있고 크리스마스의 화려함까지 즐길 수 있는 홍콩은 쇼핑을 좋아하는 아내 취향에 딱 맞았다. 김원수 차장 가족은 낮 동안 열심히 쇼핑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호텔방으로 날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거리로 나와 홍콩의 유명 레스토랑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쇼핑몰과 레스토랑 순례를 하다 보니 3박 4일의 일정도 빠듯했다. 사실 집을 장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해외여행은 다소 무리였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김한일 부장의 뒤를 이어 자신이 부장으로 승진할 터이니 이 정도 지출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작년 가을이었다. 직속 상사로 모시던 김안일 부장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지나친 음주와 스트레스, 과로가 주 원인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간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맥없이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김 부장의 죽음에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가 부장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온 관심과 촉각이 모아졌다. 관례적으로 바로 아랫사람이 승진해 온 것을 감안하면 김 부장 밑에서 15년간 일한 김원수 차장이 후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들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부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그래도 김원수 차장은 초조하지 않았다. 15년간 함께 근무한 의리를 봐서라도 그 정도 기간은 기다려주는 게 먼저 간 상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대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으며 기뻐했고 친한 친구들에게는 앞질러 승진턱을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곧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자동차가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3년 전 구입한 자동차가 아직 쓸만했지만 아내에게 물려주고 은빛 찬란한 승용차 한 대를 더 구입했다. 이제 승진할 텐데 이 정도는 타고 출근해야 폼이 나지. 그는 새 집과 새 차, 새 가구, 그리고 곧 다가올 승진에 대한 기대로 행복했다. 명문대를 졸업한 김원수 차장은 졸업과 동시에 국내 유명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장래도 유망하고 월급도 많은 직장이었다. 취직 후 맞선을 받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승진도 남보다 빠른 편이었다. 아내도 고급 여성 의류 판매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었다. 3년 전 2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이사하면서 새 집에 어울리도록 인테리어도 전부 새로 했다. 소파, 침대, 식탁도 새 것으로 바꿨다. 2년밖에 안 된 멀쩡한 에어컨도 새 집에 맞춰 천정형으로 교체했다. 모두 새 것으로 바꾸고 보니 집이 훨씬 넓어 보였고 세련미도 넘쳐 보였다.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도 했고 새로 산 집과 가구를 자랑하려고 일부러 가족 모임을 만들어 저녁을 사기도 했다. 비용이 제법 들었지만 새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이 정도는 몇 년 고생하면 갚을 수 있으리라 철석같이 믿었다. 김 차장은 집을 구입하면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얻었지만 1억 5천만 집 구입에 사용하고 5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이자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면 대출 이자보다 아파트 값이 더 빨리 오를 거라고 믿었다. 뭐니 해도 가장 쉽게 돈을 버는 길은 부동산뿐 아니던가? 맞벌이니까 월급으로 이자를 갚고 주가가 오르면 몇 년 안에 대출금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돈은 잘 모이질 않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도 점점 늘어났다. 특별히 교육열이 높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집에 없다 보니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구입한 초기에는 아내와 자신의 수입 중에서 대출 이자와 생활비,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을 제하고 한 달에 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몸은 점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젖어들었고 지출은 야금야금 늘어났다. 이따금 줄이려고 해봤지만 더 이상 줄여지지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이 집을 장만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이제는 삶의 여유도 좀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보너스나 성과급이 나오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녔다. 주말에는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도 즐겼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이까짓 옷 한 벌 못 사 입어? 아내 역시 근무하는 매장에서 파는 옷 한 벌 가격이 가전제품 하나 값과 맞먹다 보니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갔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물건을 고를 때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것,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았다. 유기농 저칼로리 우유, 기능성 건강음료, 가격이 2배나 비싼 유정란 등 작은 것에서 시작된 아내의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한 욕구는 거의 모든 것으로 번져갔다. 한번 높아진 눈은 다시 낮추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맞벌이니까 라는 이유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데 항상 너그러웠다. 이건 한번 사면 오래 쓰니까 이왕 사는 거 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사야지. 다른 건 몰라도 겉옷은 좋은 걸로 입어야 해. 여자는 구두와 핸드백이 생명이야. 이것만은 명품이어야 해. 아이들도 최신형 핸드폰과 성능 좋은 컴퓨터를 원했다. 김 차장 역시 친구들을 만날 때면 요즘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나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지, 즐겨 마시는 와인 이름이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등으로 삶의 질을 은근히 과시하곤 했다. 때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이거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애써 외면했다. 꿈같은 연말연시 휴가를 보내고 새해 첫 출근을 하던 날 김원수 차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럴 수가, 내가 승진해서 탈락하다니. 김원수 차장이 승진하리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후임자는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해온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 후임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학 시절 한때는 막역하게 지내던 2년 후배 강대책이었다. 승진해서 탈락한 것도 억울한데 후배를 상사로 모셔야 했다. 이런 참사가 없었다. 김 차장은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후배인 강대책을 상사로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김 차장은 이력서를 작성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른 회사에 당당하게 스카웃되면 보란듯이 사표를 내던질 생각이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10곳 이상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연락 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헤드헌터는 그에게 그동안의 실적과 업무 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 김원수 차장님의 전문성과 실적을 한눈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몸값이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고 싶으면 늘 명품이 되어 있어야 해요. 헤드헌터의 말을 들으며 김원수 차장은 퇴근 후 회식, 동창회 등을 전전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버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명품을 몸에 걸치기만 좋아했지 실상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왜 나는 지금까지 나를 개발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 김 차장은 그제야 강대책 부장이 스카웃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강 부장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 회식을 해도 늘 1차에서 끝냈다.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뜨곤 했다. 2차, 3차 술자리를 전전하며 거의 매일 술자리를 주선했던 김안일 부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안일 부장 스타일에 익숙하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강대책 부장을 향해 쫀쫀하다, 답답하다, 재미없다, 인간미 없다며 불평을 해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역시 스카웃 해온 이유가 있어 라며 은근히 칭찬했고 일부 직원은 존경하는 태도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기 전에도 여러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재테크 실력도 수준급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회사는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발하고 신선한 거기다 창조적이기까지 한 아이디어를 강요했다. 강대책 부장은 회의 때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는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들을 실용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치지 않고 내놓았다. 강대책 부장 영입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문으로 회사가 온통 술렁거렸다. 소문은 사실이 되었다. 1차로 50명을 감축한다는 공문이 게시판에 붙었다. 1차. 그렇다면 향후 2차 감원 계획도 있다는 뜻이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그때까지 돈 들어갈 일이 잔뜩인데 만약 회사에서 잘린다면? 비로소 생존의 문제가 절실해졌다. 무기력한 공포가 그를 감쌌다. 평소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업무량이 많은 탓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퇴근 후에는 회식이나 접대 모임 등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 이직이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깊이 생각해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과연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나이 이제 45세.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아온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자 당장이라도 사표를 낼 것 같던 호기는 바로 사라졌다. 대신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려 회사를 위한 충복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때나마 빛났던 실적 때문인지 다행히 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할 수 있었다. 대신 그를 비껴간 칼날이 아내를 겨냥했다. 아내가 다니는 의류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게 된 것이었다. 휴,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 부장으로 승진만 했어도. 자판기 옆 창가에 서 있는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강대책 부장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김 차장님,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김원수 차장은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다. 아직도 2년 후배인 강대책을 직속 상관으로 모셔야 하는 현실은 버겁고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께 이야기할 자리를 가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자리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놓인 세금 고지서와 각종 신용카드 청구서가 악덕 사채업자처럼 따리를 틀고 앉아 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월말만 되면 신용카드 청구서를 펼쳐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번번이 언성이 높아지곤 했다. 급기야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지만 곧 한계에 이를 것이다. 지난달 카드로 결제한 아버지의 입원비 때문에 이달에는 90만 원이나 더 청구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핸드폰에 신용카드 사용 중지라는 문자 메시지가 곧 올 것만 같다.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렇다고 살림살이를 무조건 줄일 수도 없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김 차장의 답답함은 풀 길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날아가 버린 승진, 치솟는 물가와 계속 오르고 있는 대출이자도 골치 아픈데 연일 하한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는 원금에서 2천만 원이나 까먹은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올여름 아내마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집안 수입은 반토막이 났다. 아내 수입이 끊기자 김 차장의 수입으로만 생활해야 했다. 은행 대출이자와 새로 장만한 자동차 할부금만으로도 김 차장 월급의 40%가 날아가 버린다. 왜 그동안 아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 김 차장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자신이 또 한 번 원망스러워졌다. 김 차장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간신히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린다. 요즘 회사에서 잘리는 꿈을 자주 꾼다. 친한 직원들 몇 명이 최근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된 탓이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베개 위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있다. 잇몸이 붓고 멀쩡하던 이도 흔들렸다. 치과에 가니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머리가 빠지고 이가 흔들려도 좋으니 제발 지금의 마이너스 상태를 면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게 뻔했다. 반으로 줄어든 수입과 점점 떨어지는 집값, 두 아이의 교육비, 마이너스 통장. 그래, 재테크 책을 보면 길이 있을 거야. 왜 그 생각을 진작 못했지? 김 차장은 며칠 고민한 끝에 대형 서점으로 달려가서 재테크 책 몇 권을 사왔다. 질비하게 진열된 책들은 한결같이 이 책 한 권이면 빚이 해결되고 노후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김 차장은 독하게 마음먹고 그날부터 집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적이고 재미없는 내용에 그만 질려버렸다. 퇴근 시간을 5분 남겨놓고 김 차장은 결제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대책 부장은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그는 서류를 강 부장 책상에 올려놓고는 며칠 전 읽다가 치워둔 재테크 책을 찾아 휴게실로 갔다. 이 시간에 휴게실은 아무도 없어서 늘 조용하다. 그가 막 책을 펴들고 읽던 곳을 찾는데 등 뒤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강대책 부장이 웃으며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아, 뭐 관심이라기보다는 그저. 김 차장은 우물쭈물하며 얼른 책을 덮었다. 강대책은 단둘이 있을 때면 그를 선배라고 불렀다. 그때마다 그는 강대책에게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을 해야 할지 여전히 거북스러웠다. 커피 2잔을 뽑은 강 부장이 한 잔을 김 차장에게 건네며 물었다. 선배님은 한 달 용돈을 얼마나 쓰세요? 글쎄, 정확히는 잘... 김원수는 얼버무렸다. 강 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다.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강의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특별한 비법을 찾느라 책도 여러 권 읽었지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강대책 부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커피가 반쯤 담긴 종이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김 차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듣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솔깃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님은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 앞장서서 계산하시죠? 또 회식할 때면 2차도 자주 쏘시잖아요. 부하 직원들에게 이따금 밥 한두 끼 사는 건 무리가 없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그것도 한 달에 20만 원은 훌쩍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야 뭐 직원들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사주는 게 얼마나 된다고? 재테크의 출발은 절약이에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축 없이는 적은 종잣돈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워렌 버핏도 1달러를 들고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1달러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겠죠. 강대책 부장에게서 특별한 말이 나올 거라 기대했던 김원수는 너무도 뻔한 말에 갑자기 불쾌해졌다. 뭐야 이거, 마치 초등학생을 앞에 두고 훈계하는 선생님 같네. 그의 이런 생각을 눈치라도 챈 듯 말을 마친 강대책 부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주식으로 100억 버는 법이라는 책에 한동안 시선을 주고 있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수입의 반은 무조건 저축하고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야 누가 모르나?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돈 좀 모으려면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수가 있어야 말이지. 김원수는 또 한 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에 사둔 주식에서 원금을 2천만 원이나 까먹은 사실이 또다시 떠올랐다. 그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체면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대책 부장에게 털어놓았다. 창피하긴 했지만 재테크 실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그에게 어떤 비법을 듣고 싶었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어 보였다. 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네.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강 부장이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재테크 책 한두 권 읽는다고 재정 상태가 좋아지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책 몇 권 읽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병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거 보셨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가정의 재무 상태에 대해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무계획적인 생각과 일단 사고 싶은 것은 사고 보는 소비생활,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가족끼리 가정의 경제 문제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재정적 질병을 낳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빚을 해결하는 마법의 특효약이 있다면 또 모를까? 나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부동산이나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서. 펀드나 주식 투자는 전체적인 가정의 재무 상태를 점검한 뒤에 신경 써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빚이 얼만지, 어떤 돈이 언제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은 생략하고 무작정 재테크 지식만 습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재무 상태를 똑바로 들여다보기가 두려워서 말이야. 혼자서 들여다볼 용기가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재무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면 재무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혈압이다, 암이다, 병명만 확인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만 나오면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강 부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사장실에서 찾는 전화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선배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답은 있으니까요. 창밖은 이미 어두웠다. 어둠이 도시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고 있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종종 걸음으로 행선지로 향하고 있었다. 김원수 차장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은빛 자동차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켜고 막 출발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 오늘은 꼭 핸드폰 사주실 거죠? 중학생인 아들은 엄마가 회사를 그만둔 걸 알면서도 60만 원짜리 새로 나온 폰을 사달라고 일주일째 조르고 있다. 이제껏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주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로 아는 모양이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아빠는 맨날 안 된대. 아들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마 내일쯤이면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긴 아내가 핸드폰을 마지못해 사줄 것이다. 거리는 퇴근길 차량으로 붐볐다. 막상 회사를 빠져나왔지만 집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다. 한때 집은 그에게 만족을 상징하는 무엇이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집은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었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단이자 투자처였다. 그러나 이제 김 차장에게 집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휴식처가 아니었다. 아내의 실직과 반으로 줄어든 수입, 점점 늘어나는 사교육비 등이 평화로운 가정을 위협하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붉은 꼬리등을 단 채 끝없이 달리는 차량들을 뒤따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 인생은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김헌수 차장 부부가 나를 찾아온 것은 3년 전 봄이었다.
김 차장 가정의 재무적 질병이 깊어진 뒤였다. 살다 보면 어느 가정이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한순간이 잘못되면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다. 김원수 차장 가정이 위기를 맞은 한순간은 무리해서 집을 구입한 순간이었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한 것도 한몫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김 차장 가정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가정의 재무 문제는 원인을 진단하면 어떤 경우라도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듯이 가정의 재무 문제도 진단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김 차장 부부는 가정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몇 가지를 질문한 뒤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는 힘겨운 주문이었다. 내 처방을 듣고 축 처진 어깨로 사무실을 나서는 부부의 모습이 한동안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정은 회복이 가능했다. 뭐라고요? 집을 팔고 전세로 줄여가라고요? 부인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김 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리해서 집을 구입한 게 김 차장 가정의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수술을 결단한 의사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면 희망이 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집은 팔 수 없어요. 절대로요. 부인의 얼굴이 절망감과 서글픔으로 일그러졌다. 이런 현금 흐름이 2년간 계속되면 결국 은행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은행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애지중지하던 집도 자동차도 가구도 차압당합니다. 마침내 인생까지 차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자를 못 내고 카드 결제를 몇 달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부인은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신용불량을 남의 일로만 치부했던 것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죠. 가정경제도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부인의 눈에서 급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차장 가정은 맞벌이였을 때 집도 사고 차도 사는 등 별 걱정 없이 소비 생활을 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실직하는 바람에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부부는 내 집과 차가 있다는 심리적 포만감 때문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 첫 달에 두 군데의 카드론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몇 달간 버텨온 것이다. 김 차장 가정은 다행히 카드론이 바닥날 즈음 나를 만났다. 이 가정이 재무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카드론 대출이 바닥난 뒤 또 다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매월 적자를 메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대출마저 끊기면 사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채까지 사용하면 결국에는 재기불능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김원수 차장 부부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 집에 집착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리고 현재 굴리고 있는 자동차 2대도 이 가정에는 무리입니다. 네? 자동차까지 팔라고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차를 팔라는 말씀인가요? 이번에는 김 차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빚을 없애는 것이 재무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빚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줄여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동차까지 팔아버리면 제가 너무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 차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 헌차를 팔면 어떨까요? 김 차장은 새 자동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멀리서 봐도 은빛으로 번쩍거리는 자동차는 김원수 차장의 자존심이자 고귀한 분신 같은 존재였다. 김 차장님,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종착역이 파산과 비참한 노후라면 그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고차를 타고 다녀도 종착지에 풍요롭고 안락한 성이 기다린다면 그 길을 택해야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이 자동차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김원수 차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의 고통은 잠깐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은 어둡고 힘들겠지만 터널을 통과하면 환한 하늘과 넓은 대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앞으로 2년을 잘 견디면 온 가족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의 전세로 이사를 가도 지금의 삶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잠잠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비록 집은 줄이지만 너희를 위한 교육비는 줄이지 않을 거야. 학원비, 레슨비는 그대로 둘 거란다.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금 이대로 살면 너희가 정말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다. 나는 최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몇 년 뒤 너희가 다시 들어가 살게 될 집은 지금과는 다를 거야. 엄마와 아빠 너희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그리고 너희가 대학에 갈 때 부모님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울고 부인도 울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서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비록 두려웠지만 위기 앞에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교감하는 순간이었다. 가정의 재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녀들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부모를 이해하고 나아가 기꺼이 협력할 수 있다. 가령 김원수 차장의 아들이 무리하게 비싼 핸드폰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형편이 되지 않는데 사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질병을 키우는 것이다. 자녀들이 어리더라도 가정의 경제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건강한 소비 습관을 들일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와의 사이도 좋아진다. 그래서 크고 작은 재무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 김원수 차장 가정은 이사를 했다. 32평에서 24평으로 집을 줄이다 보니 정리할 짐도 많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베란다에 방치된 러닝머신과 사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자전거, 처음 한두 번 외에는 빵을 구워본 적 없는 제빵기, 안방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안마의자, 그리고 백화점 세일 기간에 싸다고 무턱대고 사들인 옷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침구와 자질구레한 부엌용품과 가정용품들도 많았다. 특히 김 차장 부인은 대형마트에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상품에 약했다.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충동구매로 산 물건들이 싱크대, 옷장, 신발장, 베란다에 넘쳐났다. 아이들 물건도 마찬가지였다. 며칠을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막상 사주면 몇 번만 사용한 운동기구들이 베란다 창고에 쌓여 있었다. 인라인 스케이트와 스노보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농구공과 야구용품들, 책상 서랍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노트와 계산기, 필기도구, 전자사전 등으로 빈틈이 없었다. 네 사람은 그제서야 온 가족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물건을 사들였는지 깨달았다. 이사하는 날 부인은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분명 희망이 있었지만 막상 이사하니 몇 달은 힘들었다.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처분한 가구, 집에 대한 집착을 그때까지도 버리지 못했다. 지금 그 집을 안 팔았더라면. 이곳은 교통도 너무 막히고 슈퍼에 없는 것도 많아요. 제과점 빵도 맛없고 과일도 싱싱하지가 않아요. 애지중지하던 은빛 자동차를 판 김 차장 역시 의기소침했다. 친구들조차 만나기 싫어했고 헌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가 창피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다. 하지만 김 차장 가정이 32평 아파트를 팔고 24평 전세로 이사간 뒤 매월 적자였던 월 가계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우선 매월 150만원 정도 지출되던 주택담보대출이자와 마이너스 대출이자의 지출이 없어졌다. 또 부부가 각각 몰고 다니던 2대의 차 중 김 차장이 몰고 다니던 새 차를 팔자 매월 나가던 차량 할부금도 없어졌다. 거기다 주거 생활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식비에서 10만원, 김 차장의 용돈에서 10만원을 줄였고 보장성 보험료로 57만원씩 납입하던 것을 27만원씩으로 조정했다. 그러자 매월 200만원 이상 적자였던 가계수지가
매월 53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 차장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가난해졌다. 그러나 속이 알차졌다. 그리고 자산이 모이고 있다. 가난해졌지만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어떤 수술이든 수술 후 회복하기까지 고통과 인내가 뒤따른다. 재무관리도 마찬가지다. 수술 후 완치할 때까지는 통증을 이겨내면서 꾸준히 치료도 받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가정의 재무관리도 일회적인 처방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의 재무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니까 재무관리,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쓰여 있네요. 요즘 사실 교회 안이나 신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돈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주인이 원하시는 선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착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구독, 댓글, 좋아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세요.